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근래 있었던 황당한 사건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평소 즐겨 듣던 채널이라 이번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고 보내보는데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전업주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평상시 건강하셨던 분이시라서 이렇게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큰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저에게는 마음이 아픈 일이라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용기를 얻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운동이나 식단을 열심히 하면서 관리해주고는 있었는데 저희 엄마께서는 특히 저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물론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으셔서 두 분이 등산을 가시는 일도 많았어요. 워낙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라 그런지 항상 엄마는 정말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다급히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설거지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요. 지혜야, 얼른 성일병원으로 와야겠다. 네 엄마가 지금 일하다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야. 나도 가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보자꾸나. 엄마가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갈게요. 저는 그 전화를 듣고 바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건강하고 힘이 있던 엄마가 왜 갑자기 쓰러지셨을까? 혹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뇌혈관이 터지면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가망이 있는 상태는 아니셔서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요? 선생님,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못 보내요.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절망적인 소리에 저는 소리를 내서 울 수밖에 없었고 곧이어 도착하신 아버지께서도 슬픔에 잠기셨어요. 그동안 행복하게 지냈던 저희 가정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연락을 받았던 남편도 곧이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니. 여보, 어떡하지? 나 엄마 없으면 안 되는데. 의사 말로는 가망이 없대. 어떡해? 너무 무서워.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밥부터 챙겨 먹고 힘이 있어야 옆을 지켜드리지. 밥 먹어도 힘 없어. 엄마가 저러고 계시는데 어떻게 밥이 들어가? 당신이 어떤 말 하는지 잘 알아. 근데 말했잖아. 당신이 힘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간호하려면 여보도 신경을 써야지.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 식당에 가서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모를 기분으로 식사를 마치고 간병인이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와 번갈아가며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라면 시간을 내서 간호를 해드릴 수 있었어요. 남편도 이해를 해주었고 저도 지치긴 했지만 희망을 놓고 싶지는 않았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힘들게 간호를 하며 엄마가 회복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워낙 건강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갑작스러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왜 뇌출혈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지만 평소 혈압이 높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아버지께 물어보니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두통이 있으셨다고 하셨고 혈압도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평소 질병이 있으셨는데 가족분들은 모두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혈압 말고는 다른 문제 없다면서 저한테는 얘기한 게 없어요.
아무래도 환자분께서는 당뇨도 있으시고 갑작스럽게 뭔가 피로가 높아지면서 뇌출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그럼 저에게 말이라도 해줬을 텐데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가요? 혈관 상태도 좋지 않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간호를 하면서 회복하기를 바랬지만 저의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께서는 하늘로 가셨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준비된 이별이 아니었고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한참을 울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신 적이 없었던 터라 이 허망한 감정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주변의 위로 역시 제 마음속에 들리지 않았고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술로 보내시더라고요. 정신이 들었던 건 엄마를 보내드리고 난 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생활하는 것은 엄마께서도 원치 않으실 것 같았고 저 또한 가정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아버지께도 찾아가고 힘든 시간을 함께이기에 나아가며 회복하기 위해 여행도 가고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엄마가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러게 말이다. 2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으려고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니. 엄마도 위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제가 아빠께도 자주 찾아뵐게요.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 강서방.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간 병간호하느라 많이 신경 썼지? 고생했다. 서로를 다독이며 위로했고 저희는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직접 겪어보니 부모님을 보낸다는 것은 마음속에 큰 구멍을 안고 사는 것과 같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아버지께서도 저를 위해서 위로도 더 해주셨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신이 없던 터라 아버지와 남편이 거의 다 했던 상태였는데 그제야 현실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의금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라는 것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그동안 다 해오셨던 것이었어요. 옷도 태우시고 정리를 할 부분들도 다 하셔서 나중에는 제가 할 것이 없더라고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한 세월을 마음 정리할 시간도 없이 아버지께서는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 혼자 다 감당하고 계셨어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앞으로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평소 저희 엄마께서는 주변을 챙기기를 정말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다 같이 슬퍼해 주시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허망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부의금도 많이 들어왔는데 장례 비용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아버지께서 일정 부분을 기부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그래도 가시는 길은 안 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날 많이 와주시기도 했고 부의금 봉투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빠는 평소 엄마가 주변 챙기는 걸 좋아했잖니. 그래서 일정 부분은 기부를 하는 게 어떨까 싶다. 주말마다 가던 시설 있으니 거기에 연락해 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떠니? 저는 좋아요. 엄마가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너한테 보내주마. 내 앞으로 온 것도 있고 정리해서 이번 주 내로 보내도록 할게. 네, 아빠 건강 챙기시고 또 연락드릴게요. 꽤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집은 어차피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혼자서 지내기로 하셨고 엄마의 물품을 준비하시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힘들지 않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외동딸인 제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마음을 덜어주시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외동이다 보니 주변 형제들이 없는 편이라 항상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로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엄마의 죽음은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 친한 친구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지께서도 힘든 와중에 제 생각을 해주셔서 또 거기에 부모님 마음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제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와 함께 갔던 카페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도 제 시간을 존중해주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완벽하게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전에는 슬픔에만 잠겨 있었다면 지금은 추억하며 엄마가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생각하며 제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느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버지와도 가깝게 지냈던 터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보다는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도 너무 힘들어 하시진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혼자 계시다 보니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서 자주 찾아뵀었는데 요즘에는 오면 귀찮다고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가족들이 모두 이전의 생활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없다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견뎌내며 가족끼리 더욱 단단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일하는 일로 인해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남편도 옆에서 잘 챙겨주는 걸 보니 제가 결혼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고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꼬박꼬박 저를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저를 돌봐주고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가끔 병원에 와서 교대도 해주며 저에게 밥이라도 먹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본인의 부모님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챙길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사위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족보다 더 잘해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소중함도 느끼고 요즘에는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 제 할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엄마 병원에 다니면서 못해줬던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남편을 위해 식단도 신경 쓰면서 더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제 옆에 평생 남을 사람인 만큼 이번 기회로 더 느끼게 되었던 것도 있었어요. 남편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아무래도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거라 남편도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갑작스러워서 힘든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로 위로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또 남편이 제가 힘들어할까봐 혼자만의 시간을 준 것도 있어서 저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라고 남편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조금 보태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흐트러져 있던 생활들이 다 정리되며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던 와중에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사건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 가족 모임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앞으로 폭탄 발언을 하신 것이었어요. 사부인이 그렇게 되신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혜가 힘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봐야지. 혼자서 그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아버지께선 요즘 괜찮으시니? 네,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신 것 같고 틈틈이 제가 찾아뵙고 있어요. 너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다른 건 아니고 그날 보니 사람들이 꽤 북적이던데 사부인께서 인간관계를 잘 쌓으셨나 보다. 네, 엄마께서는 워낙 주변을 잘 살피던 분이시라서 친구분들도 많고 모임도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많이 찾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부의금도 어느 정도 두둑하게 들어왔겠구나?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의 부의금을 이야기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걸 왜 궁금해하시는지도 몰랐거든요. 제 가족의 일을 함께 슬퍼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건 감사했지만 부의금에 관해 물어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부의금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미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상의도 끝났고요. 그걸 왜 남편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니? 아무리 그래도 시댁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어머니,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들어온 부의금을 공유해드려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부인께서 누워 계실 때 태훈이가 가서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니? 그러면 적어도 그런 상의는 남편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한테는 공유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문제로 왜 어머니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식사 이후에 있었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의 부의금을 가지고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듣자마자 저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을 바라보니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나도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랑 상의 없이 장인어른과 그렇게 정할 줄은 몰랐어.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얘기야? 아니 그렇잖아. 내가 논 것도 아니고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바로 달려갔지. 간호해드리는 것은 물론 너까지 신경 써줬는데 나도 어느 정도 부의금에 대해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아?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잘 챙기고 엄마 간호를 도와준 게 부의금 때문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엄마 간호 도와주고 나 챙겨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 모든 게 부의금 때문이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돈 노리고 지금 너한테 잘해줬다는 소리야? 아니 당신 말이 좀 그렇잖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니까 당신은 아예 내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는 소리네. 지금 그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나 잘 챙겨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물론 그 전 일들도 모두 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의금과 관련해서는 당신이랑 나눠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네. 아니 왜 말이 그렇게 되는데. 도대체 그리고 그 돈은 엄마한테 들어온 돈인데 그걸 왜 당신과 어머님이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더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화도 되지 않고 제가 무조건 줘야 했어야 했나요? 근데 여기서 남편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경우 남편은 지인들이 많지 않은 편이라서 오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남편 앞으로 온 것에 대해서 다 제가 처리해 줬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준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다 챙겨주되 자기에게 부가적인 것을 왜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걸 듣고 나서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했어요. 왜 돈을 탐내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그 뒤로 저에게 연락하시면 정말 도와줄 생각이 없는지 계속 물어보셨어요. 사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엄마의 부의금으로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아버지와 얘기를 끝냈을 때 일정 부분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일정 부분은 기부를 하기로 이미 말이 끝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부모님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 돈을 네가 다 가질 셈이니?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 좀 해보겠다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니, 이미 그 부분은 아버지와 예전에 말이 다 끝났고요. 지금 와서 저희가 결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머니, 그 돈은 오로지 저의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봉사하시던 곳에 기부까지 마친 상태고요. 뭐? 기부? 그 돈을 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부해? 제정신이니? 시부모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왜 주냐고. 네가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주기나 한다니? 엄마가 예전부터 다니시던 곳에 기부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실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공사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저한테 기부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아버지와 얘기해서 끝난 부분인데 그걸 왜 어머니가 지금 열을 내세요? 열을 낸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지. 가족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모른 척 하더니 네가 너무 괘씸해서 그런 거야. 제가 마냥 외면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신 게 엄마 부의금인 거 가지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요, 어머니. 그럼 그 돈 말고 네가 나한테 큰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긴 한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요즘 보험도 잘 들어놓으면 사망보험금이 잘 나온다는데 그 정도면 꽤 두둑하게 주머니 채워졌을 거 아니냐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사망보험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 치른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저한테 그게 하실 말씀이신가요?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이 돈은 아버지의 노후도 생각하고 있어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도 몰랐고 시댁 식구들에게 이 돈을 보태야 되는 이유도 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사망보험금을 언급하며 말을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듣고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끝으로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기도 했고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모두 가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 앞에서 시어머니 편만 드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보육원을 좋은 곳에 사용할 수도 있죠.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라든지 쓸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왜 시댁 식구들한테 가야 하는지 저만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은 오히려 은행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아버지와 상의하기에도 혹시라도 상처받으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인 것 같아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오랜만에 연락드리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자꾸만 시어머니께서 가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돈을 해달라고 하는데 부의금으로 달라고 하시네요. 너희 시댁 식구들은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부의금을...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까지 부의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남편까지 도와드리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더 헷갈려요. 도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는 게 난 이해가 가지 않는구나. 몇 년이 지나서도 아니고 당장 49제가 지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직도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괜히 더 속상해지네요. 아빠 말대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마음 정리도 어느 정도 되었을 거고 좋은 일에 쓰인다면 기쁜 마음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아직 충분한 애도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의금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거든요. 한동안 계속된 부의금 타령에 저는 지칠 대로 지치게 되었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부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부분은 아빠랑 이미 끝난 부분이야. 그럼 네 몫으로 남겨둔 거 얼마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줘. 그 돈이 왜 당신 돈이야. 솔직히 막말로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고 그걸 줘. 남편이 달라고 하면 잔말 말고 줄 것이지. 이것저것 따지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 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지금 나한테 유세 부린다고 했어? 지금 유세 부리는 사람이 누군데?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나가버렸고 그 뒤로는 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는 포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돌아올 때까지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했는데요. 3일 정도 지났을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예, 다 듣고 왔다. 남편이 큰일을 하고자 하면 도와줄 것이지. 네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 큰 돈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니? 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머니가 보태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시작은 어머니 가게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왜 제 탓을 하세요? 며느라, 말이 심하구나. 그래도 우리가 식구인데 식구끼리 돕고 살아야지. 어느 식구가 부의금을 탐내면서 달라고 이야기해요. 애초에 처음 이야기 꺼냈을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었나요? 어디서 빠락빠락 대들기나 하고? 그러니까 네가 곱게 줬으면 이렇게까지 마음 상할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 여보가 잘못했지.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말씀드리는데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아? 너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무리 말해도 말도 안 통하는 걸 보니 짐승이나 다름없구나. 죄송한데 두 분 다 나가주세요. 당신 아들 이대로 반품시키라니까. 어머 아들, 너 지금 내 아들 친 거야? 어? 미쳤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뺨을 올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남편은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고 곧이어 저를 잡으려고 달려드시는 걸 아버님이 막으셨어요. 돈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이미 있는 정 없는 정까지 다 떨어졌는데 같이 살 이유는 더더욱 없었어요. 야, 이혼? 하려면 해. 그 대신 자산 반반 나눠서 정확히 계산해서 나눠. 부유금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럴 일 없어.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할 거고 부의금까지 너한테 나눠줄 이유는 없지. 네가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랐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큰 돈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지고 있었지. 당신 통장 조회도 해본 거야? 내가 네 남편인데 그 정도도 못 해보겠어?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되지도 않을 것을 요구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혼할 거라면 제대로 재산 분할이라도 하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며 본인의 가족들이 잘못한 건 없다는 것을 어필했어요. 아직도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부의금을 꼭 시댁 식구들이랑 나눠야 되는 거야?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집에서만 장례 비용이랑 빼고 정리했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가 평소 봉사하시던 곳에 기부도 하고 이번에 정리를 싹 해두었는데 시댁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 시댁이 장례 비용이라도 대준 거야? 아니면 남편 이름 앞으로 온 건 다 줘버리지. 당연히 그렇게 했지. 근데 갈수록 요구가 심해져. 심지어 어머님 가게를 부의금으로 하자고 했다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너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심하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미친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언제까지 참을 거냐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남편이 엄마를 간호해주고 저를 챙겨줬던 것에 참고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가정을 더 이뤄갈 생각도 없었고 이미 정이 떨어진 마당에 신뢰를 다시 쌓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하니 놀라신 것 같아 상황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돈으로 가게를 차리겠다고 하는 시대,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정중히 거절해도 돈을 탐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장담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간을 가지지 않은 채 그렇게 물질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게 되고 저는 제 돈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사실 가져갈 게 없었기 때문에 혹시 무언가를 나눠야 하나 싶었거든요.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가지고 왔던 건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남편에게 말해주니 그때는 아차 싶었는지 저한테 싹싹 빌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혼 서류 보이지? 그거 확인하고 작성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힘든 시기 같이 버텨줬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지금 예의를 안 지킨 사람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적어도 충분히 엄마를 애도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도 늦지 않았을 부분이었어. 그럼 어떡해. 이미 엄마가 그때 계약을 하고 다 와버렸다는데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고 우리 돈도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미 돌아가시고 난 뒤 바로 계산이 끝난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건 기회라고. 이왕이면 여유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좋잖아. 말한다고 다 말이 되는 줄 아나 본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 주고 있는지 알아? 상처는 나도 받았어. 어떻게 당신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냐? 내가 언제 생각을 안 해줬는데 그동안 내가 시댁에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야 지금? 그게 아니고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그거잖아. 도와주지도 않고 그 돈을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잖아 지금. 내가 언제 배가 아프다 그랬어? 그냥 서로 돕고 살면 좋다는 거지. 나는 그 돈 너희 가족한테 쓸 생각 1도 없으니까 서류에 사인하고 법원에서 봐.
자기야, 진짜 이번에 계약금 못 돌려받으면 우리 길바닥에 나가야 할 수도 있어. 그만큼 큰 문제야, 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밖에서 나가 살 순 없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혹시 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니? 난 당연히 여보도 도와줄 줄 알고 우리 집 담보대출도 조금 받아놨지. 그게 다 가게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2억 없으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들어간 돈도 다 벌어야 될 수도 있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엄마가 아팠을 당시에 남편이 이것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 반응이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남편이 이야기를 해준 부분인데 듣자마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대화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당시에 있었던 대화인데요.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거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나도 안타까워 죽겠어. 지혜도 안쓰럽고. 예,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니? 요즘 보니까 보험도 잘 돼 있고 부의금도 꽤 들어올 것 같은데.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그럴 일도 없어.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네 와이프 몰래 가게 오픈 부의금 받아서 해버리자.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얘 잘 생각해봐. 너희 집 대출도 껴있어. 어떡할 거니? 현실적으로 바라보란 말이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시댁 식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역겨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에게 선택지를 주었어요.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흔들렸던 남편이 미운 것도 맞지만 남편은 다시는 돈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고 미안한 만큼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어요. 또 시부모님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저를 데리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되도 않는 이야기 가지고 지혜 괴롭힌 거 맞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그럼 계약금 묶인 건 어떡하려고? 그건 우리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지혜는 더 이상 여기에 끌어들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계속 이런 문제로 트러블 생긴다면 저는 부모님과의 연을 끊겠습니다. 예, 네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부모 앞에서 연을 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심했던 건 인정하마.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앞으로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일 전혀 없을 거고 이건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남편이랑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진지하게 저를 향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반성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기가 잠시 돌았던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힘들었던 마음이 다 풀릴 정도로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제 몰래 받았던 대출은 본인이 갚겠다고 각서까지 쓰더라고요. 그 뒤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진 않았겠죠. 2-3달 정도는 평화롭게 지나가는데 얼마 전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난 뒤로 있는 정까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장을 보고 집에 일찍 들어왔을 때 남편이 조퇴를 했는지 집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조금만 있으면 아마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힘들어하는 걸 보면 바로 줄 거야. 그 사람 내가 힘들어하는 건 견딜 수 없을 거거든. 야, 그러면 네 빌린 돈 다 내고 돈 좀 남으면 동남아 여행이라도 가보자. 거기 여자들이 진짜 죽인대. 오, 동남아? 좋지. 야, 말도 마. 받는 돈만 해도 엄청날 거야. 걔 진짜 돈 많거든. 지금 통장 조회해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 그 돈을 혼자 쓰려고 했다니 괘씸하기도 하네. 야, 그래도 네 장모님 목숨값인데 그렇게 탐내도 되는 거냐. 아무튼 난 뭐래도 좋다. 조만간 술 한잔 하자. 그래, 들어가라.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대화 내용을 듣고 나서는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이 하는 말만 녹음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할 당시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증거는 꼭 남겨두는 게 좋다는 게 떠올라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와중에도 녹음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했던 것은 저를 꼬드겨서 나중에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나락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딱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무리하게 투자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그동안 가게 오픈을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 바로 미끼를 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번에 좋은 상가 자리 있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어? 에이, 상가라니.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속썩인 게 상가 때문인데 괜찮아.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들어가면 그냥 대박인 곳이 있다고 정보를 들었거든. 혹시 관심이 있나 하고. 나야 뭐 관심은 항상 있지. 우리 엄마가 가게 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그 뒤로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사실 엄마가 아직 가게에 대한 생각을 못 접으신 건 맞는 것 같긴 해. 물론 당신한테 해달란 소리는 아니야.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 거지. 어머님 아직도 가게 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그때 계약금은 다 어떻게 했어? 아, 그게 아버지 퇴직금 받아서 다 메꿨어. 걱정하지 마. 관심 있으면 어머님이랑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너 들어보니까 들어가기만 해도 매출이 보장된다더라고.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어머니랑 이야기해볼게. 근데 당신 상가 쪽으로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쩐 일이래? 아니, 우리도 슬슬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가지고 있는 돈 굴리기에는 상가 쪽이 좋잖아. 제가 관심이 있다고 하니 남편도 적극적으로 상가를 어필하면서 그 뒤로는 한번 자리를 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진짜 좋은 자리와 안 좋은 자리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안 좋은 자리를 좋은 구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직접 보러 가게 하기도 했어요. 안 좋은 자리라고 해도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속이기 딱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직접 어머니와 같이 가게를 하려고 보니 괜찮은 곳으로 느껴졌는지 이왕이면 크게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조금 무리를 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봐도 그 상가는 생각보다 위치도 괜찮아 보였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수요는 기대해보긴 어렵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이었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달마다 나가는 돈도 무시하지 못할 텐데. 괜찮아. 그만큼 매출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원래 시작은 마이너스부터 하는 거라고 했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셨잖아. 그래서 이번에 조금 무리한 것도 있고 사실 아직 부족한 게 있긴 한데. 응? 뭔데? 이번에 계약금 내고 나니까 미리 사야 되는 것들을 아직 못 사서 돈이 조금 모자라네.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도와주면 되는데?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미리 비상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5천 정도? 그래? 알겠어. 도와줄게.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가게 잘 되면 앞으로 잘할게. 여보 그럼 직장은? 회사 일은 관두는 거야? 안 그래도 이번에 퇴사한다고 이야기했어. 당신도 이해해줄 수 있지? 아, 그래? 그래도 나랑 상의는 하고 그만두지. 이제 가게 잘 돼서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확신이 있으니까 그만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선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어요.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제가 알려준 상가 자리를 매입했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계약하는 날이 다가오자 남편은 저에게 전화하면서 돈을 주냐고 닥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계약 날인 거 알지? 잔금도 내야 하고 이것저것 사야 하는데 돈은 언제 될까? 무슨 돈? 나한테 맡겨둔 돈이라도 있어? 아니 당신이 나한테 5천만 원 빌려주겠다고 했잖아. 아 미안. 그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나도 당신 말대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건물 좀 사다 보니까 돈이 별로 안 남네. 뭐? 네가 건물을 샀다고? 빌려준다고 한 거야. 빌려줘야지.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5천 정도는 당신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연락하지 말라니. 말 그대로야.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어. 생뚱맞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얼마 전에 당신 친구랑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지?
내가 당신이 힘들어하면 무조건 돈을 보태줄 거라는 말. 솔직히 힘들어하면 당연히 도와주겠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를 돈으로 보고 있더라. 여보, 그건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야. 남자들이 원래 그런 농담을 좀 해. 누가 자기 와이프를 지갑처럼 여기면서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보고 가게 준비 잘해. 아니, 당장 돈이 없는데 오픈은 어떻게 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데뷔를 했을 텐데 오픈에 필요한 것들 조금만이라도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떵떵 쳐놨단 말이야. 그건 앞으로 당신이 해결할 문제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건물 같은 건 넘볼 생각도 하지 마. 그동안 그렇게 돈을 안 주려고 하더니 결국 네 배나 채우려고 그런 거였구나. 저는 그대로 이혼 서류를 준 채 밖으로 나왔어요. 그 집은 제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구해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은 저에게 전화 문자를 하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고, 그동안 남편에게 정이 제대로 떨어졌던 저는 더 이상 이혼을 미룰 수 없었어요. 절차대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고 처음에는 힘이 드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저를 돈으로 보는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으면서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얼마 전 접하게 되었던 소식으로는 남편이 오픈했던 가게는 생각보다 잘 안 되었고 오히려 빚만 떠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동창이다 보니 주변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혼한 거를 아는 친구들은 몇 없었거든요. 아는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며 오히려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저도 더 이상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도 남편은 지속해서 저에게 연락하며 돈이 많으면 도와줄 수도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며 차용증을 쓸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연락을 지속해왔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함께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돈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참 씁쓸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망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을 고집하는 것을 보니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혼하겠다고 하니 노발대발하며 연락을 해오셨는데요. 그대로 차단하고 무시하니까 더 이상 오진 않았어요. 엄마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가게를 구하는 데 쓰려고 하셨다는 것도 이미 정이 떨어지는데 그동안 잘해주셨던 것도 아니라서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네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까지 저에게 상처를 줄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가까웠던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결국에는 저의 돈을 노리고 잘해준 거라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께도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가 상처를 더 받는 것보단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제가 매입을 했던 건물은 오히려 잘 돼서 전보다 여유가 더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남편 귀에 들어갔는지 한 번은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제가 정리를 다 한 상태였고 더 이상 흔들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답장을 전했거든요. 그 뒤로는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고 있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가 제 앞으로 남겨주었던 돈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을 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일생일대 큰 일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뒤로는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전보다 더 여유롭게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봉사도 다니면서 오히려 남한테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남편도 사실 그렇게 저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기도 해요. 부의금을 본인의 돈으로 쓰려고 했던 시댁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소원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인 제 인생이 어찌나 다사다난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면서 이제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겪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럼 제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엄마 없는 친구가 있으셨나요? 흔히 아빠 없는 것은 티가 나지 않아도 엄마 없는 사람은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들으면 울컥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한 편입니다. 차라리 엄마가 그냥 돌아가셨으면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엄만 저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이 모든 일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일어났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진 우리 집은 매우 평범했어요. 부모님과 외동인 저는 셋이 살았는데 그렇게 불행한 기억은 없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주부로 계셨고 아빠는 밖에서 공사장에서 일꾼으로 일하셨어요. 몸쓰는 일을 하다 보니 아빠는 항상 쉬는 날이면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학교 갔다 왔을 때 아빠가 집에 있으면 방해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아빠는 엄마와 저한테 나름 다정하셨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몸이 자주 아팠을 뿐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물론 아직 어렸던 저라 자세히는 알지 못했어도 제 앞에서 두 분이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보통 같으면 엄마가 집에 있는데 그날은 없었습니다. 잠깐 어디 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혼자 간식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저녁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집으로 친구 현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유, 정연아, 집에 있었구나. 아줌마 따라와. 이리 와. 지금 네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하다 쓰러졌어. 어떡하니? 현주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아빠는 큰 수술에 들어가서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수술실 앞에는 엄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옆에는 아빠 친구인 동철이 삼촌과 저는 모르는 어른들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 옆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주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버텼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깨어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어요. 엄마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을 더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믿기지 않았죠. 몇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오셨어요. 어른들이 우르르 달려가 의사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다행히 환자분 목숨은 살렸어요. 정신력이 강하신 건지 버티셨습니다. 다만 하반신 마비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리도 평생 쓰실 수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엄마는 다시 정신을 잃으셨어요. 아무리 어려도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슬퍼서 현주 어머니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병원에 엄마와 며칠을 같이 아빠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는 눈을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미안하다고 하실 뿐이셨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빠는 집에 왔습니다. 쉴 때만 누워있던 자리에 아빠는 이제 계속 평생 그러고 있어야 했죠. 그런 우리 가족을 향한 시선과 관심은 부담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매일 물어봤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어디 갈 때마다 어른들은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아버진 괜찮아? 아유, 어떡하니. 정연이 너도 참 안타깝다. 이런 악의 없는 질문은 엄마한테도 해당됐어요. 엄마는 나중엔 집 밖을 나가기도 싫어하셨습니다. 시장에 가면 과장이 아니고 모든 어른이 엄마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집 밖에 나가질 않으니 자연스럽게 원래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들과 교류도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생활비였죠. 안타깝게도 아빠는 가족이 친할머니 한 명뿐이었는데 친할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혼자 시골에서 겨우 한 몸 유지하시며 사는 분이셨으니까요. 아빠가 벌어온 돈이 이전에도 그렇게 많진 않았으니 저축해놓은 금액은 금방 바닥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매일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예전엔 그래도 아빠가 월급 받으면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아빠가 다치고 나서는 우리끼리 외식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 우리를 유일하게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아빠 친구 동철이 삼촌입니다. 삼촌은 우리 아빠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요. 아빠가 수술할 때 계속 수술실 앞을 지켜주기도 하셨죠. 아빠가 다치기 전에도 집에 자주 놀러왔던 동철 삼촌은 올 때마다 제 과자를 한가득 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철이 삼촌을 매우 좋아했어요. 삼촌은 아주 감사하게도 아빠가 다치고도 우리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걸 아는지 집에 올 때 항상 과일비와 과일을 사오셨죠.
엄마는 그래서 동철이 삼촌이 오면 표정이 한층 밝아지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왔더니 엄마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나간 줄 알았는데 분명히 아침에 저를 평소처럼 배웅해줬던 엄마는 그렇게 영영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엄마들이 집을 나가면 맛있는 음식을 해놓는다던가 편지를 써놓지 않나요? 우리 엄만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마치 자기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만 보였습니다. 옷부터 화장품까지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거든요. 엄마가 들어오지 않던 첫날 밤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밤이 되어 울면서 밖에 나가 엄마를 찾는데 어른들이 그런 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죠. 엄마를 찾아달라 하고 제가 믿을 수 있던 어른인 현주 어머니를 찾아가 엉엉 울었습니다. 아주머니와 현주는 저와 같이 동네를 뒤지며 엄마를 찾았는데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목 놓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제가 밖에 나가면 어른들은 대놓고 저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아유, 너희 엄마 그 아빠 친구랑 바람났다며. 아유, 어쩐지 다친 친구 집에 하도 자주 가더라. 그럴 줄 알았지. 애 아빠랑 애만 불쌍해.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애는 데리고 가야지. 누워만 있는 애비를 두고 나가면 애는 어째? 아유, 불쌍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현주는 그런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현주와 현주 어머니에게 제가 잘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 겪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현주 어머니는 제가 울자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저런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철이 삼촌은 엄마가 사라진 뒤 우리 집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 둘을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너무 힘든 나날이 지속됐어요. 엄마는 결국 동철이 삼촌과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게 사실이었죠. 야, 너희 엄마 도망갔다며? 그럼 너랑 아빠는 어떡해? 너네 아빠 다쳐서 일도 못하잖아. 근데 진짜로 도망간 거야? 그만해. 정연이한테 왜 그래? 너희 더 그러면 선생님께 이를 거야. 고마워, 현주야. 저를 놀리던 친구들을 막아준 유일한 친구는 현주였습니다. 현주네 가족들은 저와 아빠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현주 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먹고 가라며 항상 저녁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가져다 드리라고 반찬을 항상 손에 쥐어주셨어요. 덕분에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집안 살림은 다 제 몫이었어요. 어렸던 저는 그때부터 빨래며 청소며 혼자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서툴렀고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빨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꼬질꼬질하게 다녔죠. 현주 어머니가 저한테 세탁기 작동법이나 기본적인 살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혼자 어린 초등학생이 집안 살림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부족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으면 아빠는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셨습니다. 아빠는 말은 더듬어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오빠, 난 괜찮아. 아빠가 아프거나 걱정하는 게 나는 더 싫어. 가끔은 아빠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아빠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꼭 성공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온다면 내가 이렇게 집안 살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뒤로 정말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몰래 보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앞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는 엄마에 대한 마음이 그리움보다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현주 아주머니가 저와 아빠를 챙겨주셔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으니 나중에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현준에도 잘 사는 집은 아니라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냉혹한 현실을 저는 미성년자 때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급한 대로 저라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중학생 때는 신문 배달로 돈을 벌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동네 신문과 우유를 배달했죠. 우리 집 사정을 알던 사장님이 제가 안쓰럽다고 남는 우유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유를 아빠와 나눠 먹고 현준의 집에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동네에 있던 돈가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식당으로 가서 마감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지 않으면 수도세나 전기세를 낼 수도 없었어요. 제가 일해야 아빠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꼭 학교에 다녀야 하나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어요. 학교에 가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 생계가 힘들고 돈이 없으니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자퇴할게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움직이질 못하세요. 제가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어요. 정연아, 선생님이 이번 학비는 내줄게. 그래도 학교는 다니자. 선생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당신께서 제 학비를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감사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죄송했지만 저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자퇴하고 저는 오전에는 동네 빵집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은 사연이 이미 동네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퇴까지 했다고 하니까 사장님은 흔쾌히 저를 직원으로 고용하셨습니다. 사실 일하면서 서러웠던 점도 참 많았어요. 손님들도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이니 저를 당연히 알아보셨습니다. 차라리 어른들은 괜찮았어요. 저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니 안쓰럽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달가운 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힘들었던 것은 어른들이 아니고 또래였어요. 헐, 정연아, 너 학교 안 가고 이제 여기서 일해? 어쩐지 학교에서 안 보이더라. 나 이제 학교 안 다녀. 그렇게 됐어. 이거 다 합쳐서 5,000원이야. 학교 가기 전에 빵집에 들러 빵을 사는 친구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만약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가지 않았다면 저도 저렇게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학교에 다닐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고 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빵집에서 일하며 예전처럼 고지서가 쌓이거나 전기가 끊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옷이 없어서 한두 벌을 번갈아 입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됐죠. 그동안 몇 년을 저와 아빠의 밥을 책임지신 현주 어머니께도 조금이지만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주 어머니는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현주는 학교가 끝나면 일부러 저를 보러 돈가스 가게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주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됐고 대학은 당연히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는 봐서 졸업장은 가질 수 있었어요. 대학에 다닐 바엔 그냥 동네에서 평생 일하며 아빠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주가 제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면 네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높은 월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정연아, 공부해서 대학을 가자. 학비를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해? 나는 진짜 공부하는 시간도 사치라고 생각해. 장학금 제도가 있잖아. 좋은 대학에 가서 인문학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취업에 도움되는 전공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걸 차근차근 알아보자. 고마운 현주의 말을 듣고 저는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들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빠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 간호사가 된다면 아빠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요. 왜 그동안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 하며 저는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엔 우유와 신문 배달, 오전엔 빵집, 저녁엔 돈가스 가게, 그리고 밤에는 대학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 하라면 도저히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절박했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긴 해도 사실 많은 돈은 받을 수 없었어요.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니 당연히 공부는 어려웠습니다. 중학생 때도 학교에 가서 조느라 바빴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으니 잠이 항상 부족했죠.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다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암기하려고 했고 남들이 보면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공부했어요. 그 결과 저는 어느 대학의 간호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애초에 장학생이 아니라면 입학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낮은 대학을 일부러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원하던 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아빠에게 달려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빠도 누워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은 사실 즐기진 못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달려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엔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친구를 사귀지도 못했어요. 남들 다 아는 미팅이나 MT는 애초에 할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 내내 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엄마가 도망가고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냈었거든요. 그때 빚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걸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했죠. 또 간호학과가 공부량이 많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방학 때는 공장에 가서 종일 일해서 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돈 버는 기계처럼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니까 아빠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었어요. 이미 마비가 되어버린 다리라 제가 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간호가 전공이니 예전보다 쉽게 간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고 휠체어를 타고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셨어요.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제가 아빠를 데리고 밖에 나가 산책을 했죠. 아빠가 정연이한테 너무 미안해. 아빠,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말랬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대학 내내 제 머릿속은 아빠 간호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빨리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빠를 간호할 수 있으니 기대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바로 대학병원에 취업했습니다. 간호사거나 혹은 주변에 간호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간호사로 일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 적응하느라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래도 아빠를 생각하며 버티고 버텼어요. 확실히 간호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월급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대학병원이라 월급이 높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집착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동료들이나 현주가 이제 슬슬 연애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연애는 무슨 집에 있는 빚을 갚기에도 벅찬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을 바꿔놓는 인연이 생겼어요. 제가 간호사로 3년 정도 일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일하는 기계였어요. 쉬는 날에는 아빠와 산책하고 혼자 집에서 자기 바빴습니다. 이런 건조한 생활이 지속됐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있는 어떤 의사가 저한테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신입이었고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서 대화한 적이 몇 번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밥을 먹는데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대화해보니 생각보다 더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퇴근하고 서로 시간이 맞으면 우리는 밖에서 보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병원에서도 얼굴을 자주 봤어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자 마지막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쌤, 너무 부럽다. 의사랑 연애하다니. 결혼까지 꼭 해야 돼. 절대 놓치지 마. 알겠지? 아, 부러워. 결혼이요? 전 근데 결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결혼해야지. 의사랑 결혼하면 이제 팔자 핀다. 진짜로 저는 결혼이란 건 제 인생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책임질 아빠가 있었고 아직 빚도 남아있었죠. 게다가 그 상대가 의사? 그러면 당연히 저를 반대하겠지 생각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집안도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남자친구는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덕분에 처음으로 바다를 볼 수 있기도 했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줘서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실제로 결혼 얘기를 꺼내며 프로포즈했을 때 너무 당황해서 거절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던데 부모님과 얘기해봤어? 난 오빠랑 결혼을 밀고 나갈 자신 없어. 그냥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미안해. 이렇게 준비 많이 했는데. 정연아, 이미 다 얘기했어. 부모님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꼭 한번 데리고 오라셔. 일단 부딪혀보자. 아버지 아프신 건 알고 계셔. 현주에게도 상담하고 엄마 같은 현주 어머님과도 많이 얘기했어요. 두 명은 그래도 일단 가보자 하길래 용기 내어 남자친구네 집에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아마 그날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떨렸던 날이에요. 너무 심장이 빠르게 뛰어 청심환까지 먹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는 기가 눌렸습니다.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의 아파트였어요. 아빠와 저는 그때까지도 단칸방에서 겨우 살고 있었는데 이런 호화로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결혼에 찬성할까 싶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부담되는 게 느껴지셨는지 말도 계속 걸어주셨어요. 음식도 얼마나 진수성찬인지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맨날 대충 끼니를 해결하기 바빴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 제가 먹는 양의 배로 먹게 됐어요. 잘 먹는 제가 보기 좋다며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며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조심스럽게 제 가정 환경을 물으시길래 담담하게 제가 살아온 환경을 얘기했죠. 여기서 저는 일부러 꾸밈 없이 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여유롭게 살진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수도가 끊겨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는 우유 배달도 했고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돈 때문에 못 갔어요. 결국 고등학교는 자퇴까지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런 우릴 버리고 아빠 친구와 바람이 나서 도망갔어요.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이래도 나를 며느리로 받으실 건가요?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도 잘하면서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현주를 제외한 친구들의 배신도 많이 당해서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제 앞에서 너희 엄마 도망갔다고 하던 분들과 티가 나게 자기 자식들과 제가 붙어있으면 싫어하던 분들까지 봤으니까요. 그런데 제 얘기가 끝나자 시부모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다니 내가 다 고맙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제 결혼하면 행복한 일만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 여자 하나는 진짜 잘 골랐네. 어쩐지 눈빛만 봐도 사람이 강단 있어 보였잖아. 감사합니다. 어머, 우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너무 부담을 줬나 보다. 미안해요. 울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시부모님의 반응에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오열하게 됐어요. 어릴 때 너무 울어 눈물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엉엉 울자 시어머니는 되려 더 우셨어요. 이렇게 첫 인사는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특히 감동했던 것은 그 뒤였어요. 아빠를 보러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남자친구는 아빠에게 정말 많이 잘했습니다. 평소 그런 성격이 아닌 걸 아는데 살갑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또 의사니까 아버지 상태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주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아주 순조롭게 결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동료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자기들이 더 신나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까 어딜 가도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릴 땐 저를 향한 관심이 부담스럽고 너무 싫었는데 이런 기분 좋은 관심은 아주 좋더라고요. 저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고 웃는 얼굴로 축하한다는 말을 들으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다사다난하다고 했잖아요.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제대로 잡고 신혼집을 구하던 중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하필 제가 그날은 병원에 있었어요. 근무하다 소식을 들었는데 응급실에 아빠가 있다는 소식에 하던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제 연락을 받고 바로 응급실로 왔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달려들어 온갖 처치를 다했는데 아빠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사유는 심장마비였어요. 나중에 짐을 정리하러 집에 갔는데 눈물이 너무 나와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하늘에 대고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워낙 바빠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살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니 엄마 생각이 났어요. 대학생 때까진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빠가 돌아가시니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움의 감정도 있었고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엄마가 도망가고 거의 20년은 더 살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동철이 삼촌하고 재혼했는지 아이는 낳았는지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저를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제 집안 사정을 이미 다 아는 분들이라 옆에서 저 대신 눈물도 많이 흘려주셨습니다.
아빠가 사회활동을 안 했으니 사실 조문객이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워낙 직업이 교수, 의사라서 아는 분이 많더라고요. 장례식장이 쓸쓸하지 않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아빠 장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갈 때 가더라도 내 결혼식은 보고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빠는 다치고 나서 평생 자기가 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늘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더듬으며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으니 자괴감도 많이 드셨고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아빠를 짓눌렀거든요. 시간이 지나며 우울한 감정도 많이 보였고 나중엔 빨리 하늘로 가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빠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때도 시부모님이 제 옆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신혼집도 새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댁에서 당분간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건 오로지 제 의견이었어요. 저는 아빠와 둘이 살다 제 유일한 가족이 없어진 거라 상실감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보내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바로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20년을 하다 보니 저는 청소 빨래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청소기를 찾았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저한테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리셨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이모님들이 계셨거든요. 아가, 넌 그냥 이 집에서 최대한 마음 편하고 몸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됐다니 하늘도 제 인생이 안쓰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왔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들었어요. 바로 혼주석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도망가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아빠는 돌아가셨으니 제 혼주석은 공석이었어요. 제가 무슨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걸 어떡하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머리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현주 어머님이었어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세상을 알려주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분이 현주 어머님이잖아요. 현주 아버지도 저를 보면 항상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주에게 얘기를 꺼냈더니 본인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자기는 결혼했으니 상관없다고 자기 부모님을 혼주석에 앉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 현주 집을 방문해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제 혼주석에 앉아주셨으면 해요.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 정연아, 죄송하긴 우린 영광이지. 어렸던 우리 정연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하니. 아줌마 너무 감동이야. 그래, 우리 현주도 현주지만 정연이가 결혼한다니 아저씨 감회가 새롭다. 그것도 의사랑. 아유, 우리 정연이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돌려봤네. 너무나도 따뜻하게 제 제안을 받아주신 현주 부모님 반응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참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제 얘기를 듣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드디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그렇듯 결혼식 올리기 정말 딱 3주 전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혼주석 문제로 현주 어머니와 저는 연락을 더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자주 하긴 했는데 결혼식 전에는 확실히 어른과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주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병원까지 오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실 분이 전혀 아닌데 생각하며 내려갔더니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정연아, 아줌마 말 침착하게 잘 들어. 너희 엄마가 나를 찾아왔어. 20년 만에 본 거라 아줌마도 너무 놀랐어. 일단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고 너만 알고 있어.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해. 네? 그게 무슨... 아줌마도 너무 놀랐어. 이게 무슨 일이니? 일단 얘기를 들어봐. 너무 놀라서 저는 커피잔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지금. 도대체 그동안 뭐를 하고 살다가 지금 와서 나를 찾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가움과 괘씸함, 그리고 그리움과 설레는 마음 등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냥 기쁘거나 싫지 않았어요. 그때 제 감정을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함축돼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현주 아줌마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사실 나도 당황했는데 그래도 친엄마니까. 아줌마가 생각했을 때 친엄마를 두고 혼주석에 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서운하게 생각지 말고, 응? 아줌마는 정연이 너 마음이 편하길 바래.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일단 한번 둘이 만나보는 거 어때? 네, 일단 저도 엄마 한번 만나보고 결정할게요. 혹시 연락처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번호가 담긴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하진 못했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사실 엄마 얼굴과 목소리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확실히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으니 용기 내어 연락했습니다.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전화기 너머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우리 애기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 잘못이야. 엄마 미워해. 너무 미안해. 엄마, 내가 널 두고 가서 얼마나 후회했나 몰라.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저는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듣고도 슬픈 감정이 들진 않았습니다. 일단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병원 앞 카페로 엄마를 불러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과연 제가 엄마 얼굴을 기억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엄마인 걸 한눈에 알았거든요. 엄마 역시 저를 알아봤는지 오열하며 달려왔습니다. 제 앞에서 엉엉 울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통화랑은 달리 실제로 엄마를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움의 감정도 있었고 원망의 감정도 당연히 남아있었어요. 주마등처럼 엄마가 도망간 날부터 그 뒤로 힘들게 살았던 모든 날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 앞에 나타나질 않았으니 원망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대상이 나타났으니 서러움의 감정이 더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동철 씨랑 도망가고 부산에 정착했어. 그런데 몰랐는데 동철 씨가 진짜 사람이 별로더라고. 그래도 꾹 참고 버텼지. 남편하고 애까지 버려두고 나왔으니 버텨야지.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결국 또 도망쳤어. 그러다 지금 남편 만났어. 엄마가 그렇게 나 버리고 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나 진짜 힘들었어. 죽을 만큼 힘들었어. 지금 남편하고는 아이가 있어?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지금 그 애가 좀 아파.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어. 내가 널 버린 죄로 이렇게 벌을 받나 봐. 미안해, 정연아. 그러니까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했어야지. 아픈 아빠를 어린 내가 혼자 감당하게 해?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엄마도 그땐 힘들었어. 아니다. 너한테 이렇게 화내려고 만나자고 한 게 아닌데. 나는 엄마를 원망해도 돼. 나는 그래도 돼. 버려진 사람은 할 말이 많다고.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단 말밖엔 할 말이 없어. 엄마는 동철이 삼촌하고 도망갔으면서 지금은 다른 남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다니던 병원이 제가 일하던 대학병원이었고 거기서 저를 스쳐 지나가다 발견했대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제가 맞았다고 합니다. 다시 찾아갔을 땐 제가 없었고 결국 예전에 살던 동네에 찾아갔대요. 거기서 이사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살던 현주 아줌마를 찾아냈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구구절절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됐어요. 엄마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단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직 원망의 감정도 당연히 컸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하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텐데 씁쓸했어요. 정연아, 엄마가 진짜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엄마가 혼주자리 앉으면 안 될까? 갑자기 나타나서 너한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 욕심이야. 그래도 내 새끼 혼주석엔 앉고 싶어.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들으니 확실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세월이 있으니 또 바로 그렇게 하자는 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결정을 앞두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제 의견에 따르겠단 말이었어요. 수없이 생각하고 현주와도 얘기를 나누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엄마는 저와의 만남 이후로 매일같이 연락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엄마 반찬도 가져다 줬습니다. 시부모님과 만나기도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며 우는 엄마를 마음씨 좋은 시부모님은 달래주셨죠. 엄마한테 미운 감정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매일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와 또 엄마가 준 반찬을 먹으니 점점 미운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5살 때 진짜 내 딸이지만 너무 예뻐서 내가 아빠 일터에 일부러 마중 나갔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딸 예쁜 거 보여주려고. 그리고 너는 한글을 진짜 빨리 배웠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술술 알더라. 난 그래서 우리 애기 천재라고 아빠한테 얼마나 말했나 몰라.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똑똑한가 봐. 아, 그리고 네가 유독 딸기를 좋아했어. 그래서 엄마가 시장 가면 꼭 딸기 사왔잖아. 특히 엄마가 제 어렸을 때 일화를 얘기해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았어요.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에 저를 알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동안 엄마는 저를 그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하는 엄마를 보니 오히려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서 차마 찾아올 수도 없었다는 엄마를 보고 저는 결국 결혼식 전날에 엄마가 혼주석에 앉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더니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정연아, 엄마가 진짜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우리 딸 절대 안 떠나.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옆에서 보듬어주며 살자. 엄마의 말에 저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부터가 제 사연의 절정입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며 저는 아주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청첩장을 돌리기도 하고 결혼식 때 준비할 게 많아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살뜰히 옆에서 챙겨줘 고맙더라고요. 그날은 엄마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이틀 남은 날이었어요. 둘이 맛있는 한정식을 먹기로 해서 제가 일부러 예약까지 해서 엄마를 데려갔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냥 결혼식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었다며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를 만나고 있다고 하니 빨리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끝나고 우리가 먹고 있던 방의 문을 살짝 열었는데 엄마가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조용히 들어갔고 엄마는 문을 등지고 있어서 이쪽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엄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저는 가만히 그 자리에 굳게 됐습니다. 아우, 말도 마. 완전히 넘어왔어. 내가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어, 여보. 내가 옆에서 축의금 가방 훔칠 때 망 제대로 봐야 돼, 알지? 그리고 바로 해외로 가는 거야.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어. 꿈에도 모르더라. 내가 진짜 자기한테 미안하고 그리워했다고 생각하던데. 그리고 당신이 동철이 삼촌인 거 당연히 모르지. 아유, 알겠어. 이따 보자. 그래, 그때 보상금 나왔던 거 우리가 들고 튀었던 것도 전혀 몰라.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귀에서 이명까지 들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며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엄마가 그동안 저를 다 속였다는 걸 깨닫자 도저히 엄마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왔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가보겠다고 하니 엄마는 너무나도 좋은 엄마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결혼 앞두고 고생 많아. 엄마는 네 결혼식 혼주석에 앉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우리 딸, 이제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의 문자를 보고 저는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바로 남편을 불러 얘기하는데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며 엄마의 통화를 엿들었다고 얘기하니 남편은 저를 달래줬어요.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으니 시댁에 가서 또 되풀이했죠. 시부모님도 화를 많이 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냐고 진심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혼주석에 앉혀야 하는지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일단 그대로 진행하자. 그리고
가방을 바꾸는 거야. 괘씸해서 안 되겠어. 그리고 경찰에 고소하는 걸로 변호사 상담을 받자. 그래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이대로 진행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주자고. 그래서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했어요. 엄마는 사람 좋은 척 연기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일부러 축의금 가방을 잘 보이는 곳에 뒀습니다. 당연히 내용물은 이미 바꾼 지 오래였죠. 장난감 지폐를 넣어놓고 그걸 가져가는 것을 사람을 시켜 다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동철이 삼촌이더라고요. 20년 만에 본 모습이 제 축의금 가방을 훔치는 모습이라니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혼식이 끝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꽁지가 빠지게 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아가, 봤지?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증거 수집 다 했으니 이제 저 사람들은 끝났어. 그러네요.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여보, 배신감이 힘들어도 우리가 든든히 버틸게. 어떻게든 인생 망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다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바로 다음 날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데리고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돈을 훔쳐 달아난 사람이 엄마와 아빠 친구라니 형사에게 설명하기도 기가 찼어요. 신혼여행을 미루고 그렇게 고소하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처음엔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속상하고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차분히 진술하고 시댁 식구들과 대화하니 마음이 진짜 괜찮아졌어요. 그 뒤로는 시아버지가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저에게 이제 머리 아픈 일 없게 신혼여행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남편과 유럽으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감사 인사를 하며 도울 일이 없냐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해주신 말로는 엄마는 바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달아나기 직전에 동철이 아저씨랑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꾸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해요. 지금은 증오와 원망만 남았어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저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자고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책임지고 인생 망하게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셨으니 믿어보려고요. 우리 아버님이지만 정말 칼 같은 분이라 그건 전혀 걱정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교에 전념하고 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정성 덕분에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지금이 제일 걱정 없고 행복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엄마와 동철 아저씨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과 남은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다사다난한 제 인생에 걸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